안녕하세요. 부동산 법과 부동산 시장 서강대학교 강의 재산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재산권의 공시, 어떤 재산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그것의 효력은 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분할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팔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중에서도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물권의 차이, 왜 채권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물권은 마음대로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제 생선 장사를 하고 계세요. 예, 전어를 썰고 계시네요. 자, 이 할머니한테 가서 이 회 생선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생선의 주인인지 어떻게 알죠? 이 할머니가 진짜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당신이 이 할머니한테 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생선 도로 내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도로 내놔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공시의 문제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민법 제200조에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이 점유물을 점유한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이 생선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게 주인이라는 거죠. 대개 주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바로 넘기면 그게 이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넘겼으면 그냥 가져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소유권이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진짜 주인이 와서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동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산, 이것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했잖아요. 부동산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원칙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입니다.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이 있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표시가 돼야 된다. 그게 공시예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식. 네, 그게 공시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자, 그렇게 공시된 내용이 진실된 권리관계에 어긋나더라도 일단 공시된 대로 권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공시가 된 내용이, 즉 예를 들어서 점유란 말이에요. 점유했으면 그게 공시가 된 거 아닙니까? 동산에. 근데 그 진실된 권리관계에 어긋나, 진짜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점유한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 물건을 샀으면 그 정당한 권리를 취득한 걸로 인정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있을까요? 왜 진짜 주인을 보호하지 않고 공시된 대로 보호를 할까요? 그 공시된 것이 진짜 주인이 아닌 경우에도 말이죠. 그것은 이런 사례를 한번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자,
태블릿 PC를 구입을 했어요. 태블릿 PC를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자, A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PC를 구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PC를 샀어요. 근데 진짜 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PC를 내놓으라고 했어요. 태블릿 PC를. 자, 이때 그 진짜 주인은 그럼 여러분들한테서 PC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PC를 도로 반납을 해야 될까요? 진짜 주인한테? 공신의 원칙 아니라는 겁니다. 점유를 한 사람에게서 정당하게 돈 주고 샀으면 그러면 그것은 공신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를 취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도품이 아니라면, 네. 돌려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러면 그 진짜 주인은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진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부당하게 그 태블릿 PC를 여러분에게 판매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뭐 돌려놓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유자에게서 이 PC를 산 여러분은 그냥 정당하게 그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왜 도대체 왜 공신의 원칙인가? 왜 진짜 주인을 보호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주인을 보호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물건을 살 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를 늘 확인한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저 물건 파는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즉,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진짜 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코스트가 매우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 따지고 보면, 네.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게 아니고 진짜 주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즉,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진짜 주인이 그 물건을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내 물건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저 물건을 엉뚱한 데다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챙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의 두 가지의 거래 비용 중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즉, 구매자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챙겨보게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주인이 그 물건을 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엉뚱하게 팔리지 않도록 관리를 할 거냐, 어디에 책임을 줄 거냐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싼가? 이게 이제 그 싼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 비용 회피자의 원리인 건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주인이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싸다. 구매자가 그 물건이 진짜 주인에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점유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짜 주인이 관리를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주인이 관리를 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인 원리로는 최소 비용 회피자의 원리인 것이고, 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비용 회피자의 원리에 합당한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진짜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PC 같은 것이라면 자기가 늘 들고 다니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멀리 저기 어디 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기 경상도 어디 봉화군 어디에 땅이 있어요. 그 땅이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겠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가서 자기가 사람을 거기다가 보내든지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믿게 하도록 하려면 굉장한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것과 관련돼서 이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수컷 공장의 꼬리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꼬리가 이렇게 화려하면 사실 야생에서 사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죽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왜? 늑대라든가 여우가 달려들어가지고 이걸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 도망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고 화려한 꼬리가 발달하게 됐을까? 왜 이런 개체들이 살아남게 됐을까? 왜 이런 개체들이 암컷에 의해서 선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자손을 이 후세대에게 남길 수 있게 됐을까? 그것은 이렇게 긴 꼬리를 갖고 있는 이 수컷들이 진짜 강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강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강자가 아니라면 이런 긴 꼬리를 가지고 생존이 불가능하다. 약한 수컷이 이렇게 긴 꼬리를 갖고 있었다면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긴 꼬리를 가지고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은 진짜 강자임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암컷의 입장에서는 이 긴 꼬리를 갖고 있는 수컷을 선택을 하면 진짜 강한 수컷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암컷은 이 자기의 유전자를 이 긴 꼬리의 수컷을 통해서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 이 공작의 입장에서는 내가 강자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신호하는 암컷에게 내가 정말 강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진짜 방법이 뭐냐? 이것은 긴 꼬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수컷이라면 긴 꼬리를 가지고는 다 죽어버렸을 테니까, 잡혀 먹혔을 테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신호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그널링 시오리라고 하는 것인데, 즉 신호, 내가 정말 강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한 코스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트가 들어갈 때에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때만 암컷 또는 구매자가 그 신호를 믿을 수가 있다. 왜? 가짜들, 약자들은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진짜고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강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호 이론인데요. 예.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땅이 정말 내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방식이 뭐냐? 그것을 막는 수단이 바로 공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저게 진짜야 라고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인이라면 그렇게 그 공시의 방법이 너에게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 네가 바로 그 공시자가 되도록 하란 말이야 라고 진짜 주인에게 그 공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호에 들어가는, 각자 알아서 개별적 신호를 보냄에 따른 그 비용 코스트들을 전략시켜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
또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의 신호비용, 또 원매자의 탐색 비용을 낮춘다. 그러면 거래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거래 비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코스의 정리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땅이든 뭐 이게 PC든 간에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에게로 그것이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코스의 정리가 성립이 된다. 코스의 정리라는 건 뭐예요? 각각의 재산들, 각각의 자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용이 된다. 또 소유가 된다.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자면 거래 비용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거래 비용을 낮추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공시의 방법으로는 동사는 점유공시잖아요. 부동산은 근데 문서공시, 등기입니다. 이게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점유공시가 있고 문서공시가 있습니다. 동사는 점유공시고 부동산은 문서공시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동산을 점유로 공시를 하는데 등기로 공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동산을 등기로 공시한다. 예를 들어서 뭐 빵 같은 거, 빵집에 빵 같은 거, 이게 동산이잖아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죠. 이걸 등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일이 이것을 다 등기하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자, 일일이 등기하면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도 빵을 살 때마다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 이거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수능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냐? 자, 이게 등기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빵이 이게 그 고로케 어떤 고로케가 어떤 등기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뭐 단팥빵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도 해석 비용이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수능 비용, 해석 비용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일일이 다 등기소도 이것을 다 등기를 받고 뭐 이전하고 뭐 하는 거 이것도 업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로 공시를 한다. 왜 등기로 공시 안 하고 점유로 공시를 하는가? 등기하는데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든다. 수능 비용, 해석 비용, 또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점유 공시와 문서 공시,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요. 동산도 점유 공시할 수 있고 문서 공시할 수 있어요. 부동산도 점유 공시할 수 있고 문서 공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데 관리 비용, 수능 비용, 해석 비용을 따져봤을 때 동사는 문서 공시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점유 공시를 하는 거죠. 부동산은 점유 공시를 했을 경우에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그래서 문서 공시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텍스트 한글 파일로 나눠 드린 여기에 보면 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등기는 완벽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추정력만 가질 뿐인데요. 공신력은 없고 추정력만 가질 뿐인데 이 민법 제200조를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것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가진다고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과 추정력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마련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재산권 분할에 대해 이번에는 재산권 분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재산권을 함부로 분할할 수가 없는데요. 이걸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만은, 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여기 보시면 이 제주지법이잖아요. 이제 이 온천공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 온천업자가 땅 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온천공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인이 땅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 땅을 산 사람이 온천공 사용 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한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황당하지 않겠어요? 나는 땅 주인하고 5년 동안 이 지하수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온천공 사용 계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계약 기간이 2년 남은 상태에서 이걸 팔아 넘겼단 말이죠. 그럼 남은 2년 동안은 내가 더 쓸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당연히 주장하겠지요. 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뭐냐? 이것은 별도로 지하수 이용권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은 이 굴착공 이 권리를, 이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고 지하수 이용권을 토지 소유자 이외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적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법원의 판결이고 우리나라의 법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 채권적 효력,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대항력을 가집니다. 채권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서요. 자, 여기서 채권 관계는 뭐냐면 원래 땅 소유자하고 이 지하수 온천공 사용권자, 온천공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의 관계가 채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사이에는 분명하게 구속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뭐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5년을 지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채권 관계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만 그게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물권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새로 그 땅의 권리를, 땅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게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래 소유자하고 채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권일 때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각종 쓰여져 있는 그 물권들을 다 넘겨받고 또 새로운 소유자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권인데, 그런데 이 지하수 이용권 또는 온천공에 대한 권리, 이런 거는 물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채권적인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물권, 여기서 봅시다. 물권, 모든 사람에게 대항력을 가진다. 채권,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만 대항력을 가진다. 자, 채권은 자기 마음대로 당사자 사이에 마음대로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뭐 지하수를 파던 뭘 하든 간에 마음대로 계약을 하고 권리를 분할하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물권은 그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물권은 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민법 제185조가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이용권 이런 거는 법이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그런 물권이 아닌 거예요.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런 건데 지하수 이용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온천공권 이런 게 없는 거죠. 또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이용되는 거는 분묘기지법, 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인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까 여기서 봤던 바로 이 권리, 지하수 이용권, 굴착공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은 이거는 물권이 아니에요. 이것은 채권적 효력만을 갖는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무효다. 그래서 이 원래 주인하고 지하수 이용, 온천물 이용하는 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채권적인 효력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말에 나가 5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3년 만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2년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해결을 해? 손해배상을 하던 뭔가를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할 수 있죠. 그건 채권적인 권리인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온천공 사용권을 물권으로 인정하면 어떨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권으로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권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에다가 그 지하수 이용권을 갖다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물권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지 않아요.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등기부에다가 얼마든지 그렇게 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민법으로 이제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논문을 보면 여기에 토마스 메릴 앤 헨리 스미스 그 예일 로스쿨의 교수들입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이 물권 법정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왜 도대체 이 채권은 마음대로 창설할 수 있게 계약 자유주의를 인정을 하면서 왜 물권에 대해서는 숫자를 딱 제한을 하는가? 이건 뭐 로마법서부터도 이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민법이 인정을 하고 있는 그 물권으로 한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법 체계가 물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창설하지는 못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논리다. 로스쿨 교수들이 이제 그렇게 쓴 겁니다. 그 경제 논리, 그럼 무슨 경제 논리냐? 자, 이게 이제 그 탐색 비용의 문제인 겁니다. 탐색 비용. 자, 물건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물건을 마음대로 창설을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권리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그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권리가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떤 땅인지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인포메이션 코스트, 정보 비용인 거죠. 그 땅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비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높아진다.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하지만 채권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우려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우면 뭐 그런 채권 계약은 안 하겠죠. 하지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들에게 제3자가 구매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부동산이 생겨나면 그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코스트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당사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리를 막 분할을 하고 새로운 권리를 창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의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인 겁니다. 그게 있다. 하지만 그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제3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보 해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사서 새로 그 권리를 통합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 사이에 권리를 분할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지하수 이용권 같은 걸 분할해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거는 당사자 사이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3자들은 이게 많아졌을 경우에 정보 해석 비용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 인포메이션 코스트. 또 그것을 원래대로 원상 복귀시키려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포메이션 코스트와 권리 통합 비용, 이것들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그 이익을 서로 비교 형량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의 베네핏만 따져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마음대로 창설하고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가 생겨난 취지였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메릴 앤 스미스 이 두 사람이 쓴 논문의 취지이거든요. 뭐 원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거 이외에는 물권을 인정해 줄 수 없어 할 때 이게 과연 적합한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양한 물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봤을 때 이 제주도의 이 지하수 이용권 이 문제 말이죠. 얼마든지 지하수 이용권 물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봐요. 네, 지하수 이용권 이런 거. 실제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수 이용권이 물권이에요. 즉 지하수 이용권을 얼마든지 등기부에 기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땅을 취득한 사람이 지하수 이용권을 갖고 땅을 새로 취득한 사람에게 지하수 이용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지하수 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등기부상에 적혀 있는 한 그게 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게 뭐 헷갈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이 물권의 종류는 지나치게 너무 숫자가 작다. 얼마든지 더 많이 물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또 이 입법자들이 전향적으로 좀 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즉, 이 물권 법정주의의 이론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이 상황은, 이거는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하지 않다. 지나치게 엄격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재산권의 공신의 원칙, 또 재산권의 분할, 물권 법정주의,
채권적인 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